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잠결에 받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수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박철수 환자분 따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제가 왜 보호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버지랑은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다른 분 찾아보세요. 환자분이 위급한 상황이십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가족분이 오셔야 합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당장 가봐야지.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괜찮아. 그냥. 가봐야겠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죠.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젊은 의사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차트를 들고 있었죠.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 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흡입하셔서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산소 호흡기로 겨우 버티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른 가족분들도 연락해야 하는지 상황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유리문 너머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면 잠시 밖에 나가 있을까? 아니야,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무덤덤했죠. 의사가 또 다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심전도 기계의 알림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황급히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서영아, 손이 너무 차다. 정말 괜찮은 거야? 그래도 당신 아버님이잖아. 몰라.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냥 아무것도. 남편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빈 껍데기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죠. 마치 TV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가 차가웠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죠. 제 오른손이 저절로 귀를 만졌습니다. 오른쪽 귀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귀였습니다. 15살 겨울이었어요. 시험에서 80점을 받았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죠. 겨우 80점? 내가 너 학원비로 얼마를 쓰는데 이것밖에 못해, 어? 이것밖에? 죄송해요, 아빠. 다음엔 더 잘할게요. 다음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날 고막이 터졌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병원에 가자고 울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20살 봄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했어요. 아르바이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만, 다음 학기부턴 제가 할게요. 이번만.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냐? 필요하면 네가 벌어. 대학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빠 제발요. 한 번만, 정말 이번만 도와주세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복부를 맞고 쓰러졌어요. 일주일을 누워 있었죠.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어머니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초기였다면 충분히 치료 가능했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초기래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든다고? 몇 천만 원? 미쳤나? 그 돈이면 건물 하나를 사겠네. 여보, 제발 살고 싶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아, 시끄러워. 돈 없어. 없다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영아,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힘들어서 그런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아빠가 나쁜 거야. 아빠가. 그래도 너희 아빠잖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늦게 나타났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말입니다. 죽을 사람은 죽는 거야. 돈 써봤자 뭐해? 결국 이렇게 될 거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찾지 않았죠. 이제 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커피를 건넸어요. 따뜻한 종이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실 생각이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번호를 찾았어요. 미국은 지금 낮의 시간이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저는 카톡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적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위중해요.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했죠. 굳이 오지 마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의료진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심정지, 빨리 CPR 준비해요. 에피네프린 준비. 제세동기 가져와 빨리. 중환자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아버지 가슴을 압박했어요. 전기 충격도 여러 번 가했죠. 1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동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렸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마스크 너머로 지친 눈이 보였죠. 보호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오전 4시 47분 사망 선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괜찮아.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귀국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의 끝이 보였죠. 의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사망 진단서였어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제게 평생 상처만 남긴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장례식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습한 냄새가 났어요. 남편과 함께 빈소를 마련했죠.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부분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뭐? 형님이 죽었다고? 그 독한 인간이? 이 거짓말 하지 마. 작은아버지, 진짜예요. 병원 장례식장에 계세요. 아이, 그래. 알았다. 가야지. 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비행기표 끊었다. 최대한 빨리 갈게. 짧은 문장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사업 관계자들이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죠. 다음 날 오후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아, 고생했어. 오빠도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근데 아버지 얼굴은 봤어? 아니, 안 봤어. 보고 싶지도 않고. 오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우리 남매는 그렇게 서 있었죠. 작은아버지가 술에 만취해서 왔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돈 다 못 쓰고 갔네. 억울하겠어. 그러게, 건물만 몇 채던데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혼자 다 가지고 있더니. 돈이 무슨 소용이야? 저승엔 못 가져가는데.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영정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침을 튀기며 욕을 했어요. 작은 어머니가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이 개 같은 놈아, 아버지 재산 다 혼자 처먹고 나는 뭐야? 동생은 거지 새끼로 살아도 상관없었냐고? 어? 그 더러운 돈 하나도 못 쓰고 대져서 좋냐? 돈독 올라서 저 자식도 안 돌본 놈이 이 지옥에나 가라 이 돈벌레 새끼야. 여보, 그만해요. 애들 보는데 무슨 짓이에요? 뭐가 그만이야? 평생 억울했어. 형 때문에. 다 형 때문이라고. 오빠가 작은 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모셨습니다.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수근거림은 계속되었죠. 저는 묵묵히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버지에게 명복이란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죠. 제 또래의 남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 뒤로 60대 중년 여성이 따라왔어요. 비슷한 나이에 여자 2명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한참을 서 있더군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따님이시죠? 조용한 곳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 중요한 얘기예요. 꼭 들으셔야 할 얘기. 어머니,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바로 말하면 되잖아요. 조용히 해. 예의는 지켜야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불렀어요. 함께 장례식장 휴게실로 이동했죠. 휴게실 문을 닫자마자 그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박철수 씨의 본처예요. 진짜 아내죠. 그리고 이 아이가 박철수 씨의 진짜 아들 박민수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잠깐,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헛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박철수 씨를 먼저 만났어요. 22에 만나서 3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그런데 당신네 어머니가 끼어든 거야. 내 남자를 뺏어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고 당신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첩의 자식들이지. 뭐? 첩의 자식?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여성이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어요.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봐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본 척고 당신들이 첩의 자식이라니까? 우리 아들이 장남이고 그래서 모든 재산은 우리가 받아야 해요. 미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된 배우자였어요. 무슨 개소리를. 혼인신고?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요? 실제로 먼저 만나고 먼저 아이 낳은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요. 유산 전부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당연한 권리니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참을 수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불러요. 누가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박철수 그 인간이 우리를 버리고 당신네 엄마한테 간 거야. 30년을 속이고 산 거라고. 그래, 경찰 불러봐. 우리도 할 말 많으니까 DNA 검사라도 하자고.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죠. 뭐야, 이년들은. 에이, 씨발. 형님 이 개자식은 죽어서도 똥을 싸놨네. 밖에 여자가 있었어? 첩년이 있었냐고? 첩년이 누구예요? 내가 본처라니까. 당신이 뭔데 욕을 해? 아이고, 지랄들 하네. 본처는 개뿔. 혼인신고도 안 한 년이 무슨 본처야. 그냥 걸레지, 걸레. 오빠가 작은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작은 어머니도 달려왔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작은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여보, 그만해요. 이러는 거 집안 망신이에요. 망신? 이미 형님이 다 시켜놨구만. 아이고, 죽어서까지 개망신이야. 그지 같은 인간. 중년 여성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여자들도 거들었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박철수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매달 돈도 보내주고 우리 아들 학비도 대주고. 그게 진짜 가족 아니면 뭐야? 맞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인정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잖아요. 돈? 그게 가족의 증거라고요? 그냥 입막음용이었겠지. 입막음? 당신이 뭘 알아?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항상 미안하다고 했다고. 제대로 아빠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고. 오빠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말투였죠. 그래서 원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다 가져갈 거예요. 건물, 현금, 주식, 모든 거.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 법이 다야? 내가 먼저야. 25에 만나서 먼저 살았다고. 그 여자가 중간에 끼어든 거라니까. 먼저 만났다고 본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법적인 배우자였어요. 그 여자가 내 남자를 가로챈 거야. 내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래놓고 지금까지 숨겨왔잖아. 아버지가 당신 존재를 숨긴 거겠죠.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당당해졌습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선택한 거지. 경찰 부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불러요. 우리도 할 말 있으니까 유산 포기 안 할 거예요. 오빠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중년 여성이 한 발 물러섰어요. 으름장을 놓고 갔죠.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장례식 끝나면 다시 볼 거예요. 법대로 하든 싸우든 우린 권리 찾을 거니까. 그래, 두고 보자고요, 이 첩의 자식들. 그들이 나가고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오빠, 알고 있었어? 아니, 전혀 몰랐어.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죽어서까지 지옥을 남기고 간 아버지였어요. 정말이지 끝까지 아버지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외자 소동은 이미 모두에게 퍼진 뒤였어요. 친척들은 동정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어떤 이는 아버지를 욕했고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들렸어요. 장례식은 그렇게 치욕스럽게 끝났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는 톤이었죠.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요. 공평하게. 공평하다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 내 아들이 박철수 아들이니까 친자식이라고요. 증거나 가져오세요. 헛소리 말고. 증거? 좋아요. DNA 검사 하자고요. 당신들 칫솔이나 머리카락 좀 주세요. 확실하게 증명해 줄 테니까. 그러세요. 대신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해요. 조작 같은 거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며칠 뒤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키트를 들고 있었어요. 오빠와 저는 침묵 속에서 샘플을 제공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률 99.9%.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진짜였어요. 그 남자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네. 이복형이 있었어.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평생 우리한테 숨긴 거야? 그런 것 같아. 중년 여성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상속인이 된 것이었죠. 봤죠? 진짜라니까요. 이제 믿어요? 우리 아들이 박철수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산 나눠야죠. 아니, 우리가 다 가져가야 맞지만 그래도 반반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당신이 뭔 양보를 해요? 그럼요. 원래는 장남인 제가 다 가져가야 하는데 특별히 나눠주는 거잖아요. 저는 더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날 때마다 구역질이 났어요. 죽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액이 주기적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최근 5년간 매년 1억씩 송금되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민수였어요. 아버지의 혼외자요. 그리고 한 달 전 3억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오빠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입막음용으로 돈을 준 것이 분명했죠. 이게 다 뭐야?
8억이나 줬네? 비밀을 지키려고 한 거겠지. 우리가 모르게. 더러워. 정말 더러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인 상속 비율을 설명했어요.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법적으로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3등분이 원칙이죠. 3등분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네, 친자로 확인됐으니까요.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법이 정한 대로 하기로 했어요. 중년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죠. 법대로 하겠습니다. 3등분해서 각자 받으세요. 대신 그동안 받아간 8억은 빼고 계산할 거예요. 뭐? 3등분? 우리 아들이 장남인데 다 우리 거야. 장남이든 뭐든 법은 균등 상속이에요. 그리고 이미 8억이나 받아가셨잖아요. 그건 박철수가 준 거예요. 상속이랑 상관없는 돈이라고. 우리가 받을 건 따로 받을 거야. 특별 수익은 공제되는 게 법이에요.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요. 변호사? 당신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당신들 편만 들겠지. 우리도 변호사 쓸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 첩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첩의 자식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오빠가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차분하면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들으세요.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산에서 8억을 뺀 나머지를 3등분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도둑놈들? 우리 거 뺏어가려고? 절대 안 돼. 한 푼도 안 돼. 그래, 법정 가자. 누가 이기나 보자고. 우리가 진짜 가족인데 진리가 없어. 그 여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담당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단순 실화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관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런 짓을... 그걸 조사 중입니다. 혹시 아버님과 원한 관계에 있던 분이 계셨나요? 원한이라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박민수, 그 혼외자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버지한테 거액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박민수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혼외자요. 한 달 전에 3억을 받았어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3억이요?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연락처도 있으면 좋고요. 여기 연락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머니 연락처도요. 감사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담뱃갑이 발견됐는데 지문을 확인 중입니다. 저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말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무언가 확신하는 듯한 톤이었죠. 박민수일 거야. 돈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래도 사람을 죽이다니. 3억으로도 모자랐나 보지. 유산 전부를 노린 거야.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면요.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었으니까요. 결국 자신이 숨긴 아들에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박민수에 대해 알아봐야 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말입니다. 일주일 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었죠. 박민수 씨, 1년 전에 가게 운영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투자금 다 날리고 빚만 산더미예요. 얼마나 되는 빚이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거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채까지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손을 벌린 거군요. 네, 현재도 여러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예요. 서류를 넘겨보니 더 암울했습니다. 박민수는 사업 실패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빚독촉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는 신세였죠.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유산에 목을 맸던 거야. 아버지한테 받은 3억도 빚 갚는 데 다 썼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 받고 한 달 만에 또 돈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민수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었어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말입니다. 오빠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어요. 이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했죠. 여보세요? 화재 사건 담당 형사님이시죠?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요. 오빠, 정말 그가 그랬을까? 그랬을 거야. 엄청난 빚에 아버지한테 받은 3억. 그래도 모자라서 전부를 노린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긴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결국 아버지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오히려 그 돈이 독이 되어 돌아왔죠. 참으로 아버지다운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 정명이었어요. 아버지 혼외자 박민수의 어머니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우리 아들 민수가 사라졌어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요. 당신들이 한 거죠. 우리 아들 어딨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왜 그 사람을 건드려요? 거짓말하지 마. 유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제발 살려만 주세요. 유산 안 가져갈게요.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진정하세요.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야. 당신들밖에 없어. 우리 아들 미워하는 사람이 당신들 뿐이라고. 경찰한테 다 말할 거야. 당신들이 납치했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연기인지요. 오빠에게 연락했더니 오빠도 당황했어요. 박민수가 실종됐다고? 진짜일까? 모르겠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 유산 때문이겠지. 우리가 해친 줄 아는 거야. 그날 오후 정명이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문 밖에서 울부짖었죠. 나와요. 우리 아들 돌려줘요. 민수 어딨어요? 죽이지만 말아줘요. 제발.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아니라고요. 계속 이렇게 소란 부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요. 나도 신고할 거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들 납치했다고. 살인범들. 소영아, 경찰 불러. 유산 다 줄게요. 한 푼도 안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민수만 살려줘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 내 욕심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아주머니,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실종 신고는 하셨어요? 했어요. 다 했다고요. 근데 경찰이 뭐래요? 성인 남자가 사라진 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당신들이 뭔가 한 거 맞죠? 돈 때문에,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저희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박민수 씨가 아버지를... 뭐?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 우리 아들 그런 애 아니야. 착한 애라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이 그 여자를 진정시키려고 했죠. 일단 진정하시고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유산 때문에 내 아들을... 아이고 민수야. 실종 신고는 하셨다고요? 그럼 저희가 찾아볼 테니 일단 댁으로 가시죠. 그 여자는 결국 경찰과 함께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민수가 정말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대체 왜요? 누가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전원주택이었어요. 대학 때 집을 나온 후 처음 가는 길이었죠. 검게 그을린 집이 보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벽은 숯처럼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타는 냄새가 아직도 났어요. 발걸음마다 재가 날렸죠. 거실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가구의 흔적만 겨우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렸던 액자들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버지의 서재였던 곳에 멈췄어요. 책들은 모두 재가 되어 있었죠. 그 많던 돈도 결국 지켜주지 못했네요. 혼자 외롭게 죽어갔구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방이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어머니 유품이 남아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아버지가 어머니 흔적을 다 지웠겠죠.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귀찮아서였을까요?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발에 무언가 걸렸어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금속 조각이었어요. 넥타이 핀처럼 보였습니다. 주워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아니야, 착각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빠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급하게 보자고 해서. 오빠, 미국 사업 어때? 잘 되고 있어? 갑자기 그건 왜? 뭐 좀 어려워. 자금이 부족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서영아, 아버지 유산 좀 포기해 줄 수 없을까 싶어서.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한 5억은 있어야 해.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이번에 못하면 완전히 망해.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렀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죠. 오빠,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줘. 그럼 유산 포기할게. 뭐야, 갑자기 무슨... 오빠, 한국에 언제 왔어? 그야 너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이미 확인했어요. 오빠는 화재 이틀 전에 입국했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온 거 맞아?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비행기 표도 있어. 필요하면 보여줄게. 그래, 알았어. 오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죠. 서영아, 왜 그런 걸 물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혹시 아버지 만난 적 있나 싶어서. 만날 리가 있나? 10년 넘게 연락도 안 했는데.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믿고 싶었는데, 정말 믿고 싶었는데요. 그래, 알았어. 요산 포기할게. 오빠가 다 가져. 정말? 서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오빠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죠. 저는 주머니에서 넥타이 핀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오빠, 이거 알아? 이게 뭔데? 내가 오빠 생일에 준 넥타이 핀이야. 뒷면에 이니셜도 새겨져 있어. JHP, 박준혁. 오빠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테이블에 커피가 쏟아졌죠. 이게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주웠어. 불탄 집 안에서. 오빠, 거기 있었지? 화재 전에 아버지 만났지? 서영아, 그게 아니라. 제발 진실을 말해줘.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아는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릴 때마다 막아섰던 오빠였어요. 대신 맞으면서도 저를 지켜줬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랬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어다 준 것도 오빠였어요.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날 때리던 아버지 막아줬잖아. 서영이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했잖아. 그때 오빠 팔 부러졌었는데도 기억나? 서영아. 엄마 장례식 때도 오빠가 다 했어. 19살에.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오빠가 없었으면 난 못 버텼을 거야.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 핀을 집어들었죠. 경찰도 조사하고 있어. CCTV도 확인할 거고. 결국 다 밝혀질 거야. 그 전에 오빠가 직접 말해줘.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아. 뭐가 미안한데? 오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 나왔죠. 지훈이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재생불량성 빈혈이야. 골수이식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5억이야. 보험도 안 되고 시간도 없어. 뭐? 지훈이가? 언제부터? 3달 전부터야. 갑자기 쓰러져서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6개월도 못 버틴대. 감염으로 죽을 수 있다고. 오빠가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었죠. 맞아. 사실 아버지한테 갔어.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갚을 테니 제발 지훈이만 살려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거절했구나. 오빠는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었죠. 네가 여긴 왜 왔어? 아버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할 얘기? 네가 나랑 무슨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지훈이가 아버지 손자가 많이 아픕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에요. 골수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술비가 5억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사업 정리해서라도 갚을 테니.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요. 지훈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6개월도 못 버틴대요. 제발 한 번만. 손자잖아요. 손자? 내가 언제 손자 있다고? 네 새끼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을... 제발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요. 꺼져. 한 푼도 안 줘. 네가 날 아버지 취급이나 했어. 1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더니 돈 필요하니까 기어왔네. 그때 이상한 냄새가 났대요. 가스 냄새였어요. 오빠가 집안을 둘러봤죠. 아버지, 가스 냄새 나는데 가스 샜나 봐요. 이게 또 뭔 개소리야? 뭔 수작이야? 위험해요. 확인해봐야. 시끄러워.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당장 꺼져. 아버지가 담배를 꺼냈다고 합니다. 라이터를 찾으면서요. 오빠가 급하게 말렸어요. 아버지 안 돼요. 가스 샜는데 불 켜면. 닥쳐.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네가 뭔데 참견이야? 아버지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아버지는 집 안에 갇혔죠. 오빠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요. 의식이 흐릿해졌죠. 그때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오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대요.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오빠가 겨우 일어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뒤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죠. 오빠가 현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내가 그냥 갔어. 아버지를 두고 그냥 도망쳤어. 살릴 수 있었는데, 신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오빠. 난 괴물이야. 나도 아버지랑 똑같은 괴물이야. 아들 살리려고 아버지를 죽게 놔둔 거야. 오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고 있었죠. 오빠, 자수해.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말해. 그게 맞아. 지훈이는 어떻게 해? 수술 못하면 죽어. 내 아들 죽는다고. 내가 도울게. 유산 다 오빠가 가져. 그 돈으로 지훈이 수술시켜.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가면.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오빠가 방어한 게 아니잖아. 그냥 구하지 못한 거지. 오빠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가 왔어요.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죠. 결국 오빠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오빠가 진술실에 들어갔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형사들이 기록했죠. 그래서 폭발 후에 신고를 안 하신 거군요. 네, 그냥 도망쳤습니다. 비겁했어요.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네요.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경찰이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오빠의 진술과 일치했어요. 검찰이 오빠를 기소했습니다. 유기치사 혐의였어요.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였습니다. 박준혁 씨는 구조 가능한 상황에서 방관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재판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죠. 미국에서 새언니가 급히 한국으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새언니는 초췌했어요. 울다 지친 얼굴이었죠. 서영아, 오빠가 다 얘기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새언니, 지훈이는 어때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혈로 겨우 버티는 중이야. 새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창백한 얼굴의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골수가 제 기능을 못해서 혈액을 못 만든대. 빨리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기증자는 찾았어요? 기적적으로 찾았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수술비가 문제야. 미국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지? 5억이라고 들었어요. 새언니가 흐느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준혁 씨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아. 온갖 곳에서 돈 빌리려고 했어. 은행도 다 거절당했고 집도 팔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 거군요. 마지막 희망이었어. 오빠도 자존심 다 버리고 갔잖아. 무릎 꿇고 빌 준비까지 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다니. 네 새끼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손자인데. 8살짜리 아이인데. 저는 새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희망을 잃은 어머니의 손이었죠.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스관을 절단한 사람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혼외자 박민수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박민수가 화재 전날 철물점에서 공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박철수 씨 집에 침입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럼 박민수가. 네, 의도적으로 가스관을 절단한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노린 범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실종 상태입니다. 수배령을 내렸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민수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돈을 잃고 행패 부리다가 다른 도박꾼들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죽었다고요? 네, 사망 시점은 한 달 전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가 실종 신고하기 전에 이미. 박민수의 죽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방화범은 죽었고 처벌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재판은 계속됐죠.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오빠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구조 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방관했습니다. 유기치사로 기소합니다. 피고인은 자수했으며 아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절박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의 자수 그리고 자녀의 중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감옥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유산은 저 혼자 상속받게 되었어요. 박민수는 죽었고 오빠는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건물 3채와 현금 15억이었죠. 박민수 씨가 사망했으니 그쪽 상속분도 다시 배분됩니다. 박준혁 씨는 상속권을 박탈당하셨으니 모두 박소영 씨가 받으시게 됩니다. 전부 다요? 네, 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수술비를 전달하기로 했죠. 새언니, 지훈이 수술비 여기 있어요. 5억 3천만 원 바로 송금할게요. 서영아, 이건 너무 어떻게 갚아야. 갚을 생각 마세요. 지훈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새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지훈이는 곧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지훈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회복도 순조로웠어요. 3달 만에 퇴원했죠. 오빠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실히 살았습니다. 매주 아버지가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원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명이는 아들의 죽음 후 정신을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가 남긴 건물들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소년소녀 가장 돕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움켜쥐던 돈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결국 나도 아버지와 같은 선택을 한 거야. 내 가족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외면한 거지. 오빠는 달라. 최소한 죄책감은 느끼잖아. 아버지는 끝까지 그런 게 없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아버지는 돈이라는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자신이 낳은 또 다른 괴물에게 삼켜졌어요. 오빠도 절박함이라는 심연을 들여다보다 심연에 빠질 뻔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연에서 빠져나올 기회가요. 서로를 붙잡아줄 손이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란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옥에서 서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끝까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돈으로 이룰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요. 아버지의 유산은 결국 지훈이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할 수 없었던 유일한 선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아버지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